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미국 한파 강타했다. 그런데 반도체 공장이 멈췄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에서도 아주 따뜻한 곳이죠. 그런데 한파가 닥쳤습니다. 전력 부족에 삼성 등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흘간 중단이 된다는 얘기까지 실려 있는데요. 반도체가 없어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까지 연쇄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제안도 묵살당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지금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직 속 시원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인사 포함 주요 현황에 갈등이 있었다. 그중에 특별감찰관 제안도 있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사표 반려에도 사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MB 국정원 이명박 정부 당시입니다. 종북 지자체장 제어, 색깔론 사찰을 했다.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사찰 문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요. MB정부 4년 차에 작성된 14쪽 분량입니다.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이념 오염, 이런 평가가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원 비롯 당정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라. 이런 내용도 좀 적시돼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찰 문건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고 교부세 감액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담겨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올해 초등 6학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초등 6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말하는 거죠. 고교 학점제 전면 적용된다. 어제 교육당국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관련해서 대입 개편은 2024년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지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가장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도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리발 월남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귀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리발을 차고 헤엄을 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사이 꽤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군 당국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발 월남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말리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몇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반려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고 있어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안 나오면 찾아간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회 출석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했는데 결국은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자 야당이 대법원을 찾아갔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도로 9시가 되나.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설날 연휴의 여파일까 아니면 다른 연휴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요. 자율성을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리발 월남.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큰 제목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요. 2012년에는 노크 귀순, 그리고 지난해에는 철책 귀순, 철책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오리발 귀순. 공통점은요, 다 몰랐다. 어떻게 오는지를. 자, 아래로 갑니다. 군, CCTV에 3번 포착됐는데도 역시 몰랐다. 이번에도 몰랐다는 겁니다. 첫 발견, 3시간 전부터 CCTV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잘 봤더라면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6시간 헤엄을 쳤습니다. 서해 월북처럼 해안 배수로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은요, 북한 남성은 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뚫린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머구리, 북한 남성 6시간 헤엄쳐 월남했다. 눈 뜨고도 당한 군이다. 눈 뜨고도 당한 군. 이런 내용의 기사는요, 그동안 너무 자주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등장한 겁니다. 훼손된 철책 배수로로 통과한 듯하다. 그리고 포착을 하고도 조치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귀순을 표명했다. 국방장관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 국방장관 등이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설명 그리고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전 소년 소녀병 보상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시 장비가 제대로 작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계의 실패다. 이렇게.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22사단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점을 좀 찾을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선 장관으로서 국민께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과학화 시스템을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방에서 제가 얘기했던 엄정한 작전 기강, 매너리즘 타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쯤 되면 경계 미흡, 실패가 아니라 경계 포기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지휘 개통에 따른 엄중 문책은 기본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든든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육상 해안 담당 구간만 100여 킬로미터 산악지형 사각지대가 많다. 22사단 경계 구멍 잦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 담당 구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해안. 그리고 산악, 해안.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너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계 실패 부분이요.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남북 합의에 따라서 뭐 서해도 그렇지만 동해안의 해안에 있는 철책이 철거가 됐고 그리고 해안 초소 일부도 철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 군사 합의서를 사인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군사 시설도 많이 철거하고 예. 특히 동해안 저쪽에는 그 철책도 많이 좀 철거해서 예. 민간인들도 많이 들어가게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정신까지 놓으면 안 되거든요. 예. 무장은 일부 좀 완화하고 풀어야 되는데 예. 정신줄을 지금 놔버린 게 문제 아닌가 정신줄?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 저도 22사 자주 가봤어요. 제 아들이 거기 근무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 아주 뭐 동해안 굉장히 긴데 예. 거기가 해안선이 길다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게 핑계가 됩니까? 아. 서해안은 또 한강이 깊어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핑계가 돼요? 동해안이 그 바다가 길어진 게 하루 이틀에 바다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저 사과하는데도 국방부 장관이 서욱 장관 얼굴 표정 보세요. 예. 하나도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아, 얼굴에 약간 네, 그런 걸 얼굴에 입으셨어요? 뭐 또 들어왔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아. 예? 처절하게 좀 반성하고 사표까지 던질 정도로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니고 전쟁의 질수는 있어도 경계해지면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큰 문제다. 지금 그 넘어와서 CCTV에 3번 포착됐다잖아요. 예. 근데도 안 봤거든요. 어. 마지막에 검문소에서 통과할 때 그때 CCTV 보고 그 후에 2시간 후에 진돗개 완이 발령됐어요. 2시간 예. 후에. 또 진돗개 완이 발령되고 또 1시간 후에 어디 저 산 기슭에서 예. 낙엽 덮고 자는 사람을 그냥 잡은 거예요. 그 자고 있는 걸 발견했다고. 자고 있는 거 잡은 거야. 깨운 거죠. 아. 일어나셨습니까 하고. 이게 옛날에 노크 기순이니 배수로 기순이니 이거 뭐가 다른지.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무리 MRI 장비, CT 촬영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예. 판도하는 의사가 제대로 안 보면은 암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도 뭐 전방 가서 시찰 많이 가보면 GP에 CCTV나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군인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 화면만 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군들이 진짜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을 하지만 예. 정말 윗분부터 아래까지 정말 정신이 좀 올바로 돼 있는가. 예?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데 남북 그 정상회담 분위기 이후에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해진 거 아닌가. 이런 걸 다시 좀 각오를 좀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서 정신줄이라는 표현. 아, 이게 좀 뭔가 이번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정신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아무리 장비 비싼 거 갖다 놔서 뭐 하겠어요. 예. 정신줄 놓고 있어 졸고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감시하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돼서 뭐 몇 가지 준비된 내용이 더 있는데요. 화면 좀 보시죠.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인데요. 뭐 이제 SNS상에 윤상현 의원이 이제 국방 쪽 이런 데 좀 국회 활동 좀 많이 했죠. 안보 구멍이 또 뚫렸다.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뚫리진 않는다. 아, 양말 구멍에 비유를 했는데요. 무방비의 극치다. 양말 구멍도 이렇게 자주 뚫리진 않는다. 이거 군 당국한테는 굉장히 아픈 지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만평도 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디 뭐 부대 이렇게 돼 있죠. 위에 보이시죠. 왜 자꾸 우리 부대 쪽으로 귀순을 해서 왜 곤란하게 만드는 건데 왜? 그 왜를 여러 번 하죠 지금. 근데 이제 이번엔 해면 산책 귀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귀순 뭐 맛집 뭐 이렇게 뭔가 굉장히 편안하게 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쪽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쪽으로 오느냐 이렇게 좀 뭔가 얘기를 하는 만평입니다. 뭔가 비유를 한 거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요 얘기 저 박찬환 교수님 그다음에 이윤석 전 최고위원도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 먼저 박찬환 교수님. 네. 사실 뚫려도 좀 너무 뚫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뚫리는데 그럼 모르고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뭐 근무 기간 얘기 아까 앞에 언급해 주셨는데 예.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과거에 노크 기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민간인이 이렇게 철책을 뚫고 들어오는 이런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근무 기간 문제는 뭐 100번을 강조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 지역 이 부대가 유난히 이제 이런 사고가 많았어요. 예, 유난히 많습니다. 지금. 북한으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고 산악과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예.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 철책을 철거한 구간이 아니에요. 민통선이다 보니까 철책은 있는데 예. 그 밑에 이제 배수구를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 배수구라고 하는 게 철 조망이나 아니면은 철 기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뚫을 수 없게끔 처음에 설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문제는 관리, 부식이 돼가지고 했을 텐데 그럼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관리가 소홀했다는 뜻이 그렇죠. 되네요. 이 부분에 그러면. 있어서는 지위에 있어가지고 이 배수로 차단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부분은 엄중 문책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지역들은 예. 유휴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개 사단에 뭐 3개 연대가 있으면 예. 2개는 경계를 하고 1개는 쉽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또는 3개월마다 교체를 해주는데 예. 경계 작전의 핵심은 집중력이에요.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보든 아니면은 사물을 보든 예. 집중력 있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대에는 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몇 달 또 들어가서 집중력 있게 근무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이 22사단은 그 험준한 산악에다가 해안가를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동할 수 있는 군인들의 피로도가 높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높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CCTV라든지 예. TOD라든지 이런 장비뿐만이 아니라 그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병사 인력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노크 기순부터 지금까지 기계만 계속 도입했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사단의 규모는 똑같았거든요. 예. 다른 지역보다 2배, 3배 넓은 지역인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방금 지금 여기 언급하고 있는 기사도 예. 근무 기강 회의 이거 당연히 엄중 문책해야 되지만 예. 근본적으로 지금 계속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지형상의 특징을 봤을 때는 좀 더 관리 인력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군이 체계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인데 굉장히 저는 적합한 지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가동 인력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가 이런 내용을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예, 이윤석 전 최고위원.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병특 근무할 때 그 관제 시스템 하는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보통 주 고객 중에 하나가 주차 관제 시스템 이런 거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또 군에서 이런 감시 시스템 만드는 것도 되게 제한이라는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은 애초에 이거는 좀 그 국회의원들이 예. 계속 이렇게 경계 실패, 뭐 기강 회의 이런 거 때리는 건 좋지만은 그거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어차피 단기간 개선되기 어렵고 과학화 장비라는 걸 도입할 때 과연 요구 스펙을 제대로 잡았냐 이런 것부터 따져야 되는 게 국회의원은 책무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 보면 별거 다 있었습니다. 무슨 뭐 총을 자동으로 뭐 쏘는 기계부터 해서 그런데 뭐 나중에 가보면은 고란이랑 사람이랑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현실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도 그 과학화 장비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부대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그 거짓 경보. 그러니까 이게 경보가 떴을 때 사람이냐 아니면 고란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판독이 쉽지 않다는 그게 거네요. 사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의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주차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는 납품하면 그냥 알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매출이 3, 4천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매출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학화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들이나 방사청이 해야 될 것은 예. 정확한 요구 스펙을 정해가지고 딱 성능이 필요한 걸 잡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무튼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적이 나온 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방금 전에 패널 분들께서 아까 22사단 관련해서 뭐 유유 인력 그리고 뭐 순환 근무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제작진께서 제작진이 좀 더 이 확인을 해서 확인되는 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저희가 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팩트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추후에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내용 지금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 좀 깊숙이 다뤄들었는데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 재가를 했다. 그렇다면 검찰과 타협 생각 없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을 했어요. 인사에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법무장관의 인사안을 대통령이 재가한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한 것은 바로 검찰과는 타협 생각 없다는 뜻이 된다. 이 기사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신현수 민정수석 사입파동, 뭐 중재 역할 못하자 무력감을 느낀 듯하다.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법원과 검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재연되는 거다. 국정 동력 다시 위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사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제거한 의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사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큰 제목은 박범계 장관 보고 대통령 제가 뒤 신현수 자존심 상해 못 살겠다. 뭐 이 내용은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꼈다. 앞선 기사하고 연결되죠. 그런데요, 이 작은 제목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여권 내에서 나오는 설명인데요. 박범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직보를 했다. 청와대 절차 어기고 사고를 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협의, 조율이 된 줄 알고 재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인용해서 이런 얘기가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기사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이 기사는 협의된 줄 알고 재가를 했다는 거고요. 앞선 기사는 대통령이 뭔가 판단을 통해서 재가를 했는데 이건 검찰개혁 그리고 법무부에 뭔가 힘을 실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뭔가 두 기사의 내용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벌써 시간이 좀 흘렀군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검찰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선 기사 두 개를 연속해서 봤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한 재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안 된 것을 알지만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을 제가한 것인가? 아니면 조율이 된 줄 알고 재가를 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 전 최고위원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인데요. 몰랐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대통령이 왜냐하면 예전에 추미애 장관 때 하도 추미애 장관이 인사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야권에서 추미애 장관 왜 저러냐 이렇게 지적하면요. 여권의 정치인도 그렇고 방송에 나온 패널도 그렇고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형식적으로 따져보면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거든요. 지금 와가지고는 또 이제 박범계 장관이 독단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여권이 몰아가는 것이 저는 의아하고 누가 기한을 해서 누가 거기다 첨삭을 해서 올렸던지 간에 최종 결제자가 추미애 장관 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라 그러면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신현수 그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원래 참모라는 사람은 그 결정권자 또는 전결권자랑 약간 다릅니다. 내가 100의 제안을 올렸을 때 그 위에 결정권자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선거 나갈 때 다른 후보를 도울 때도 있고 그럼 제가 말하는 것에 한두 가지만 들어줘도 제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느껴요. 전체가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뭐 100가지 얘기했는데 그중에 딱 2가지만 들어줬다고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경로 자체가 없었다. 또는 전달되었는데 깡그리 무시당했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는 것일 텐데 저는 그렇다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첫째 박범계 장관이 어떤 경위로 본인에게 올렸고 본인이 어떻게 뭐 생각했기에 이렇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시스템 자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확인했습니다. 저기는 참모들이 뭐라 해도 그냥 패싱당하고 결국엔 일부 실세들이 진행하는 그런 정권이구나. 이게 어디서 본 겁니까? 과거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던 권력의 사유와 독점화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비판 안 받으시려면은 이런 뭐 본인이 전결권자로 책임지고 인사하는 데 가지고는 끝까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근택 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을 제거한 이유 좀 뭐 설명들이 좀 제약각 나와요. 그리고 아까 이게 정치권 나오는 어떤 목소리들을 좀 반영한 기사들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제각을 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애매한 상황일 때는 이제 법이 어떻게 돼 있냐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제청하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결국은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참모잖아요. 예. 그럼 아마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법무부 쪽에서는 이제 검찰국장, 그다음에 뭐 청와대 쪽에서는 뭐 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 이런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 검찰 인사에 대한 건 결국 대통령이 뭐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왜냐면 조율이 된 줄 모르고 한다. 이거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4-5명밖에 안 됐고 핵심적으로 아마 쟁점됐던 게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뭐 복귀할 거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들이 예. 뭐 나왔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수십 명 했던 게 아니랬다면 예. 저는 그렇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거라고 본다 그러면 예.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민정수석이 참모잖아요. 참모라는 거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신현수 수석이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고 민주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할 때 사정수석 같은 비서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검찰로 안 돌아간 거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검찰에서 파견되면 갔다가 영전에서 이제 검찰에서 더 잘 나가는 예. 경우인데 검찰로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선거 2012년도 그렇고 17년도 그렇고 선거를 하면서 계속 도와줘서 예. 어찌 보면 이제 검찰 출신 중에 가장 신뢰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도 어찌 보면 직접 이제 부탁을 해서 영입을 한 거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인데 보좌 참모가 이런 인사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예. 않았다고 해서 사표를 낸다. 그러면 애초에 그럼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부분은 뭐 다시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저 현구택 전 부위원장께 유질문 추가드릴게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그러니까 의지가 반영된 재가였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의미는 이거라고 보세요? 검찰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사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에 무슨 책이나 아니면 이걸 보면 예. 이제 권력기관 개편 그 중에 이제 검찰 개혁이 항상 1번이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이 뭐 청와대에 계속 민정수석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어떤 벽,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걸 겪으면서 내 임기 내에 어쨌든 검찰 개혁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뭐 공수처 그다음에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이 그거를 돌릴 생각이었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으면 그거를 예. 어느 정도 좀 서로 소통을 하는 아무래도 사실은 민정수석도 그동안 계속 검찰 출신을 배제시켜 왔던 게 예. 조국 교수라든지 김주원 뭐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는 어느 정도 소통을 뭐 그런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든지 그리고 과거 같은 그러니까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으로 앉혀서 검찰을 통제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명이었는데 예.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좀 조정 역할을 원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돌아가서 검찰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검찰을 장악하거나 그럴 생각은 저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에 기대했던 역할은 아까 말한 소통, 조율, 검찰과의 소통 조율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그 소통과 조율은 뭔가 타협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방향, 정책 방향을 설득을 하라 이런 걸 기대했다는 건가요? 설득보다는요. 그러니까 아마 신현수 수석하고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전에 예. 아마 고시공부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연수원 기수는 차이가 많이 나요. 16개하고 23개지만 윤석열 총장이 시험을 조금 늦게 붙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의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박범계 장관하고도 좀 윤석열 총장도 연수원 동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서로 가까움이나 신뢰 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이런 어떤 마찰이라도 이런 걸 줄여보겠다 이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모 역할이 뭔가 이 부분을 저는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저는요 이게 참 여권이 딜레마인 게 대통령이 제대로 사안을 알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이것을 이렇게 결행했다라고 예. 표현하면은 그 되게 우스워지는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인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 이 안에 검찰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인사에서 해결해야 됐는 거는 자 어쨌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중요 보직에서
지금 대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의 그 밑에 대검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반기를 들었던 것이고 예. 그를 몰아내기 위한 추미애 장관의 작전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서 여기 내 맘대로 안 될 거면 차라리 비워놔라라고 했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처럼 이 불편한 관계, 대한민국의 수사를 총괄해야 되는 대검의 총장과 그리고 부장들이 그 실무 부장들이 내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대한민국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걸 해소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예. 자,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 수사력으로는 최고의 그런 어떤 그렇죠. 관청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여긴 또 간부들이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개가 진짜 꽉 막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꽉 막힌 걸 푸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을 정상화하는,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달째 저러고 있는데 확인된 혐의도 없고 검찰 개혁이라 그러면은 별건 수사, 기후재식 수사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조국 장관도 밝혔거든요. 이거 한동훈 검사장에서 하고 있는 게 전형적으로 기후재식 수사 아닙니까? 포렌식 될 때까지 그냥 수사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검찰 개혁과 방향과 맞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이런 예. 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인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명해도 문제예요. 저렇게 해명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청와대 시스템이 잘못했다라고 해명하는 게 차라리 낫고 고치겠다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초점을 신현수 수석에게 맞춰 보겠습니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도 좀 나와 있습니다. 신현수 9일 첫 사의 문재인 대통령 처음엔 후임 찾자고 답을 했다. 오늘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교체 생각이 있었다는 게 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물론 이 기사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인 어떤 설명과 뭔가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에 청와대 쪽에 기자들이 질문 좀 할 것 같아요. 이 내용 맞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이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처음에는 후임 찾자고 했다가 말린 이유. 보궐선거 우려, 만류로 돌아선 듯하다. 뭐 이런 설명이다. 지금 다 인용해서 지금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100% 확인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 기사 앞서서 매일경제 기사 하나 좀 더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 반응을 또 여기 싣고 있습니다. 야당 문정부의 민정수석은 아직도 조국, 무리한 검찰 장악 시도가 화를 불었다. 뭐 야당에서도 이렇게 또 논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당은 공개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 자체가 좀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름을 안 쓸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고 나온 말들이에요, 이게. 신현수 검찰 논리를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현수 수석에 대해서.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야당의 반응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진짜 민정수석은 누구입니까? 이번 인사엔 친조국 라인인 비서관이 수석을 제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도 보지 못할 짬짬입니다. 자, 박찬 교수님. 네. 지금 신현수 수석은 계속 사퇴하겠다. 그런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반려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뭐 앞선 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교체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반려로 갔다는 뭐 보도도 있는데 뭐 그건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계속 왜 사표를 반려할까? 이 정도면은 대통령의 생각과 수석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보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통상 이럴 경우에는 교체가 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계속 반려를 하는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아까 야당에서 조국 라인 얘기한 거는 예. 뭐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그렇죠. 부분이고 그거는 뭐 좀 확인을 해봐야 이거는 이제 될것 같습니다. 정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추미애와 그 박범계 사이에는 저는 그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소위 검찰 개혁을 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실시간으로 SNS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부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좋았냐? 좋지 않았거든요. 안 좋았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안 결과적으로 좋았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까지 망신당하는. 그래서 검찰 개혁의 동력이
사실상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결과까지 맞이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접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였던 검찰 개혁의 속내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봐요. 예. 다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7월까지인데 예. 그때까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포스트 윤, 소위 말해서 다음 검찰총장까지 이 관계를 갖다가 저는 이번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해 모드로 갔다라는 거는 예.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처럼 겉으로 드러내면서 사사건건 인사 문제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싸우더라도 물밑에서 조용히 이게 저는 문 대통령의 기조였다고 봐요. 근데 그런 드러났잖아요, 측면에서 지금. 인사적인 관계 측면에서 소위 인간적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박범계 장관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을 그래서 그 자리에 앉힌 건데 예. 왜 그러면 대통령의 첫 반응이 후임 찾지요라고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을 때 그랬을까? 근데 그 뒤에 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걸 본다면 예.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못 읽었다. 내가 조용히 이거 밑에서 소리 안 나오게 조율하라고 당신이 시켰는데 당신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다면은 당신이 지금 참모로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책이 담긴 건데 문제는 예. 어쨌든 7월까지는 이 국면을 갖다가 시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검찰에서 나왔던 법무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청와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레임돈 문제까지도 이게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사표가 수리될 경우에는 이게 공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욱해서 후임 찾아보지요라고 했을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 결국은 애초의 기조 올 7월까지는 물밑에서 싸우더라도 물밑에서 조용히 소리 안 나게 잡음 없이 이게 저는 문 대통령의 기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나 어떤 뭐 다툼, 그러니까 뭐 다툼이라는 표현, 갈등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게 밖으로 드러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거는 원치 않기 그렇죠. 때문에 국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표를 계속 반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릅니다. 지금 이거 모르죠. 사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계속 사표를 반려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처음에는 사표를 받아들인다고 의기심 표명을 했다고 일부 보도에 나오잖아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봐도 이번에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거를 알고 대통령이 결정해서 검찰 인사를 한 거다. 이게 조율이 안 됐지만 한 한쪽을 거다.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사표 낸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예. 신현수 그 민정수석이 사표 낸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표를 받아주고 후임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번복했을까? 그 명분이 없는 거죠. 예.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과거 그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도 있었고 참여정부 그 민정수석실 같이 근무했잖아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명된 지 작년 연말에 임명돼서 한 달 20일도 안 돼서 검찰 인사를 계기로 사표를 낸다. 명분이 없는 거죠. 명분이. 또 하나는 명분하고 또 하나는 후유증이죠. 이렇게 되면은 검찰하고는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갈라서서 극과 극으로 전면전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월성 1호기부터 울산시장부터 라임 옵티버스부터 수사가 산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 봐서는 그 대통령과 관련된 그 수사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의 딜레마가 저는 그거 아닌가 봐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써야 되는데 신현수 민정카드는 당근용이고 그 밑에 이광철이나 박범계 장관은 채찍용인데 그 두 개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그 운용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인데 신현수가 나가면 이제 채찍만 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후유증이 올 7월까지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인데 예. 그때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임을 택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저는 그만둔 거는 세 사람 때문이죠.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면서 자기 뜻을 안 받아들여줬고 또 하나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모르는 그 이견이 없다 했는데 민정수석실을 거쳤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패싱이 아니라 그랬는데 민정수석실이라고 그랬어요. 민정수석이 아니고 예. 민정수석실에는 밑에 이광철이 있는 겁니다. 민정비서관. 그러니까 이광철하고 협의해서 대통령한테 가도 민정수석실을 패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저는 이광철 밑에 부하가 패스한 거, 또 박범계 장관이 외부에서 또 패스한 거, 이 세 분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계속 저는 사표를 본인이 회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 전 최고요. 저는 여권이 지금 딜레마가요. 결국에는 신현수 그 수석에 대해 가지고 초기에는 일부 인사가 뭐 검찰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이 검찰 버튼만 눌리면 민주당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또 못 하고 있는 것이 신현수 수석은 지금요 이 과정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본인 입으로 실제로 무슨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건 밝히지도 않았고요. 항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표만 제출했거든요. 나머지는 다 주변 취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정보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 입장에서 신현수 수석에 대해 가지고 긁으면 안 된다 봅니다. 긁으면은 이분도 하실 말씀이 생길 것이고 아까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게 지금은 측근의 전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지만은 사실로 확인되면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이거는 국정농단이라 이름 붙일 수 있고 인사농단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관계자들이 그 늘상 하던 대로 뭐 검찰이 이랬다니 하면서 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영세 정부위원장. 지금 뭐 이광철 비서관하고 뭐 그러니까 패스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걸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저도 이제 법률지원단에서 뭐 두 분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신현수 지금 수석이 그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광철 비서관이 그 당시 이제 팀장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깍듯한 관계였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뭐 신현수 수석을 그럼 뭐 어제 패싱하거나 청와대도 그런 걸 없다고 부인을 그렇죠. 했어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지금 말씀처럼 이게 예. 무슨 뭐 국정농단, 인사농단까지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핵심적으로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저는 뭐 한동훈 검사장 복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수사 재판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예. 그런데 뭐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이 일찍 붙고 그 기술 잘 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는 직접 수사 부서에 있지 않은 게 맞죠. 왜냐하면 본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도 이제 핵심이었지만 저는 사실은 이걸 막 변경하는 게 아니라 현상 유지하는 거거든요. 현상 유지하는 거는 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대로 두는 거잖아요. 그거는 최소한의 어떤 현상 유지는 그냥 어느 정도 지키는 선이다라고 보지 이거를 변경하는 게 아니었기 그럼 때문에. 제가 저 현구택 부위원장께 추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뭐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4명의 검사장급 인사였잖아요. 4명의 이름이 들어간. 그중에서 핵심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유임이 된 부분. 이 부분이 네. 그냥 핵심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는데 향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 아니면 있다고 어렵다고 봅니다. 보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윤석열 지검장도 서울지검장 하다가 바로 갔잖아요. 예. 왜냐면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검찰이 꼭 어떤 뭐 친정부 쪽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통령하고 의사도 맞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사실 추미애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의 결이 같다라고 통상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지금요. 이번 아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에서 아마 많이 드러났다고 봐요. 차관이나 이런 분들도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검찰 측에 선다라는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그 인사를 할 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임명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조국 장관 그다음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번에 아마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도 그런 약간 이미지를 받을 거라서 저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퇴임 이후에 총장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이윤석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진행자께서 이제 아까 그 총장 자리에 이성윤 지검장이 갈 수 있겠냐 얘기했는데 검찰총장이 갈 일은 없을 테고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을 없애는 일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뭐 촛불을 땡긴다 그러면은 그 입법이 완료돼가지고 그다음에 기소청이라고 바꿔가지고 지금 그런 입법이 좀 있죠. 거기에 지금. 올리려고 하면은 사실 그게 검찰 출신 인사들한테는 거기에 그게 독이 든 성배거든요. 그걸 받는 순간 기소청으로 검찰을 격화시키는 움직임에 동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는 독이 든 성배처럼 인식되어가지고 이성윤 지검장 말고도 많은 분들의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만 검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개편이 추진 중인데 공소청 그 자리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은요 들어가면 굉장히 이게 갈래가 복잡하게 갑니다. 오늘은 이 재가 부분 그리고 사표 반려 부분 이 내용 두 가지 내용에 좀 집중해 봤습니다. 다음은 대법원장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대법원장 국회 안 나오자
대법원 쳐들어간 야당. 표현이 안 나오자 쳐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당 대법원장 국회 출석 이거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대했죠. 야당은 그러자 이게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요. 그러자 국회 법사위 보이콧하고 대법원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법 찾아간 야당 사퇴해야 사법부가 산다. 김병수 대법원장 사퇴 안 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먼저 어제 국회에서 뭐 대법원장 출석 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출석을 하여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서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예?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출석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법사위에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라는 것이 상권 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법원장들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법사위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세 분입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한 분씩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진행은 제가 합니다. 위원장이 하지 뭘. 뭐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어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 김도읍 의원이 모든 이 위원회 의사 진행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이 결재해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왜 막아요? 위원장이 왜 막아요? 앞으로 발언 기회 많이 있으니까 발언 기회를 왜 막냐고요? 우선 건강에서 막냐고요? 자, 국회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께 직접 책임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예. 국민들의 여론, 특히 이 사법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사퇴하셔야 한다. 사퇴하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자, 국회의 모습 그리고 뭐 대법원장을 만나고 나온 야당 의원들의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두 분께 윤영걸 전 대표님하고 박상현 교수님께 김명수 대법원장 이쯤 되면 어떤 뭐 판단을 좀 해야 될까? 뭐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좀 미리 드렸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님. 저는 뭐 떠날 때는 말 없이 법원이 종교로 말하면은 이 대법원장이 제사장이거든요. 종교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임성근 부장판사랑 그런 얘기 없다고 그랬는데 그 탄핵 때문에 시끄러워지니까 그 사표를 받아줄 수 없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김명수가 아니라 거짓말 명수라고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만 갖고도 대법원장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제도 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했잖아요. 그 위법성이 대법원장이 그 사표 여부를 안 받은 게 위법성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오히려 대법원장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얘기한 거죠. 예, 자칫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대법원장이 법에 저촉될 것까지 논란이 되는 거는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뭐든지 훌륭하고 출세한 사람들이요.
떠날 때를 잘 가늠을 못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망신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떠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지는 게 중요하고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웰다잉. 어떻게 죽느냐가 사람 사는 데 중요하거든요. 웰다잉이 돼야지 웰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 인생 사법부 독립, 중립성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어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소통위원장도 김명수 대법원장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대법원까지 쳐들어가서 저렇게 한 거, 저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정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하는 거, 국민의힘 속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나가면 안 되는데. 아, 또 속마음을 그렇게 그렇죠. 해석하세요? 나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찬스죠. 6년짜리 대법원장을 임명 새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찾아오더라도 예. 대법원은 손 못 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나무로 말하면 흔들긴 흔들리는데 도토리만 떨어져야지 나무 뿌리까지 뽑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저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 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시바삐 자리를 비워라.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네. 이렇게 쓰셨어요. 60년대에 가수 현미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입니다. 그걸 또 인용하신 거군요. 자, 박창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거는 뭐 온 국민이 다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더십의 위기가 왜 생겼냐? 임판사의 이 탄핵 관련된 발언 때문에 생긴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생겨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사법농단 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그렇죠. 즉, 그거와 연결됩니다. 그렇죠. 지금. 법원 개혁의 방향 기둥이 있다면은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밀고 나가고 만약에 그럴 기둥 없고 각오 없으면은 뭐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대법원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름 한번 올렸으니까 예. 그럼 빨리 물러나라. 즉 앞으로 각오가 있다면 법원을 이렇게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그다음에 개혁의 어떤 방향 이게 분명하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소신껏 앞으로 해 나가시고 그것이 없다라면은 그거 없이 그냥 이리저리 정치권의 여당 목소리, 야당 목소리 휘둘릴 거면 저는 지금 그만두는 게 낫다. 그럼 지금 박창환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면 그 각오가 있다고 보세요? 좀 부족하다고 보세요? 좀 부족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임판사 탄핵에 대해서도 어느 측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탄핵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개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개인적인 친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서 어정쩡하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거짓말 논란으로 퍼져가지고 지금 리더십의 위기를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이 개혁의 어떤 그 대의가 있다면 예. 그걸 갖다 펼치든지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은 지금 거짓말 논란 가지고 흔들릴 거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죠. 그러니까 박창환 교수님 말씀은 그러네요. 개혁하라 아니면 떠나라는. 네. 요거 먼저 저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는 지금 민주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불만이 있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개혁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당초에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법원 행정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에 대한 뭐 징계 문제라든지 예. 뭐 판결까지 관여할 수 없지만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막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퇴해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얘기한 얘기는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의견 같습니다. 당내 예. 이거를 뭐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과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선례를 만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법원장이라는 게 결국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예. 자꾸 국회 불러내면 사실은 재판의 독립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제 결과적으로 불발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행정처장이 대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불렀는데 안 나와 부결되니까 찾아간다. 처음 간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한번 갔었거든요. 자꾸 찾아간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국회의원 갑질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환하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 한 번 정도는 제가 항의성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또 찾아간다? 그럼 국회를 뭐하러 합니까? 그냥 계속 그냥 가서 항의 방문하지. 그건 제가 문제가 보기에는 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기관을 뭐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가면 지난번에 또 막았다고 막 그렇죠. 막았죠, 했잖아요. 그때는 뭐 또. 철저로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때문에 아마 좀 방문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저것도 갑질이다. 하지 말아야 될 예, 행위라고. 이윤석 전 최고위원.
예전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거는 사실 관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불출석을 주장했더니만은 관례가 어딨냐 깰 건 깨야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백혜련 의원이 하신 말씀을 좀 지적해 보자면요. 자 유례가 없고 사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따지면요 법관 탄핵도 유례가 없고 사례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 왜 했냐 물어보면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한을 통해서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삼권 분립의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 탄핵을 했다 이래요. 그다음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 부르라 그러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왜 안 되냐 그랬더니만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얘기를 지금 한 1, 2주 사이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판사 탄핵은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해야 되고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요.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분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이분은요. 본인의 소신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녹취록에서 드러난 분이에요. 본인은 탄핵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국회가 설치면 탄핵한대요. 네? 국회가 설치면 어쩔 수 없다. 당신 내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지금 가 설치십시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야당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서 딱 잘라가지고 나 사퇴할 의사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자, 정우택 전 부위원께 반론 기회 30초.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임성근 부장 판사의 사퇴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탄핵 논의가 아니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이제 녹취록 한 3, 4분 갖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뭐 그 당시에 수사 중이었고 재판 중이었죠. 그러니까 사표를 당연히 안 받아주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표를 안 받아주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대법원장 출석하고 민정수석 출석을 같이 얘기하는데 대법원장은 다르죠. 대법원은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상권 분립이라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의 문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례가 없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례가 없는 건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유례라는 것도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탄핵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국회 탄핵은 유례에 대해서. 아니죠. 국회 다 따져봐야 될것 대법원장 같으면. 탄핵은 예전에 시도된 적이 있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대법원장은 되는데 뭐 판사가 안 될 일은 없죠. 갑자기 유례 논쟁이 됐어요. 아니, 유례가 논리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 유례는 깨라고 있는 것이냐 아닌 사례를 만다고 것이냐. 얘기하는 게 뭐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 정당하냐 안 하냐를 따져봐야지. 그러면 대통령 보고도 국회 나오라고 하시죠. 그럼 사례 따져주시면 없다고 되는데 백혜련 의원 아니지, 그거랑 다른 주장은 거죠. 유례가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백혜련 거예요. 의원의 알겠습니다. 주장은 삼권 분립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것이지. 그리고 유례도 없다. 이걸 오늘도 얘기하는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데 요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서 방송 끝나고 제가 자리를 따로 하나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요. 알겠습니다. 사회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발목 잡고 숫자 세가면서 물고문. 경찰 이모 부부의 살인죄 적용입니다. 10살 아이 숨졌죠. 이모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거는 발목을 잡고 숫자를 세가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넘게 학대다. 그리고요, 이 아이의 엄마도 정황을 알았을 수 있다. 방임 혐의 이 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고. 자, 정우택 전 부위원장, 변호사시니까요. 살인죄 적용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살인죄냐 아니면은 뭐 상해 치사냐 문제인데 치사라는 건 과실범이니까 죽을지 몰랐다 이러건데 살인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손발을 묶고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애잖아요.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뭐 몇 초 후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성인도 견디기 힘든다는데 10살 된 애를 손발을 묶어서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혹시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이죠. 그런 지금 내용들이 좀 더 조사가 됐기 때문에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그렇죠. 거네요. 이게 또 처음인 일이 아니라 두 번째라 그러고요. 그전엔 또 지금 보면은 뭐
다른 파리채라든지 빗자루 같은 걸로 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행의 강도가 점점 세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때리면서 뭐 갑자기 예를 들어 파리채로 때리다가도 물론 사람이 죽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뭐 그건 약간의 잘못된 상황이다 볼 수 있지만 더 나가서 욕조에 손발을 묶고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정도 되면 저는 뭐 살인죄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건에는 되는 거예요. 살인죄 예. 적용을 하면. 근데 지금 비공개 이유로 든 게 친모가 아니라 여기 그 이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원래 자식들이 있어서 그게 공개될 수 있다. 다른 그리고 또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이례적이죠. 예전의 경우 보면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신상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상 공개가 물론 그 원래 애들의 그 뭐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공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모 부부를 공개하라는 건데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어린애를 욕조에 물 담그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어디서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사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어제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원장 등이 이제 증언을 했어요. 법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정인이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아이 같았다. 사망 전날엔 모든 걸 다 포기한 모습, 뭔가 이렇게 아이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나왔을 때. 여기 좀 더 보면은요,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요. 어린이집에선 다리 떨고 걷지도 못했다. 몸은 매우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왔다. 이런 일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도대체 왜 이러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요, 그만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요. 이런 일 더 이상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루 확진 600명 다시 넘었습니다. 설 확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9시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잖아요. 그리고 영업시간이 10시인데 그렇다면 다시 또 9시로 가는 건가? 이런 걱정입니다. 지금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요. 설 가족 모임을 통한 감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걱정이죠. 여기 끝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 초부터 상황인데요. 1차 대유행, 그리고 8월 정도에 2차 대유행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지난해 말부터 3차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수그러들었죠. 그런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혹시 4차 대유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각국에서 지금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또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꼴찌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크게 늦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7,900만 명 정도를 확보했다면 이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얼마나 빨리 접종을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생기게 하냐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방역 당국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80개 국가 정도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요, 확진자 숫자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자, 그런데요, 윤영걸 대표님. 네. 우리가 이 백신 접종을 따지면 OECD 꼴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지금 맞았다고 합니다. 다른 세계 웬만한 나라가 시작 안 한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인데 우리는 아직 제로니까 시작도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각국은 지금 코로나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어제 621명. 예. 근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좀 코로나 우왕좌왕하는 거 아닌가. 백신도 제대로 좀 확보를 못했고 설날 이후에
조금 지켜보고 좀 거리를 완화해야 되는데 바로 해버렸어요. 예. 하자마자 또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 거 노력은 이해하지만 전문가 말 좀 들어라. 전문가 말 좀. 예? 전문가 말을 귀 닫고 탁상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무시하는 행정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또 왜 그 식약처장이 그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맞추는데 의사들이 알아서 판단해 65세 이상.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다시 질병관리청에서 뭐 65세 이하로 한다는데 그런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국민들이 백신도 없는데 정부가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백신 나오면은 맞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는 대통령부터 1호 내가 맞는다고 좀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조금 안정이 될까? 백신 나와도 아마 기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윤수석 전 최고위원이 발언기회 요청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명한다 해도요.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백신을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이 300%, 500% 인구 대비로 이제 구매한다고 계약했을 때 정부가 굉장히 조소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우리는 7, 80%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야 왜 국가들이 그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백신이란 것이 종별로 회사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또 계약한 물량이 시간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먼저 그렇게 많은 양을 계약금 내고 계약한 다음에 우리 다 쓰게 되면은 그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한 대처, 전략적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고 지금 돈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하면 안 되는 게 백신 하나에 비싼 거는 20불, 싼 거는 5불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인당 뭘 했냐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백신 계약금 넣을 때 우리나라는 이낙연 대표 주도로 전 국민에게 저희가 선의에 따라 가지고 2만 원씩 핸드폰 요금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했거든요. 그 돈이면 할 수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선심 쓰다가 백신 구매 비용이 없었던 겁니다. 자, 아무튼 뭐 백신 계속 얘기를 좀 낳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